저는 일남 일녀를 둔 수학학원 원장입니다. 30대면 원장치고는 좀 어린 편이죠. 수학을 가르친다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 어려운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냐는 말인 것 같아요. 그와 함께 신기하단 말도 꽤 많이 듣고 있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명쾌하고 확실한 것이 좋았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다들 어이없다는 듯이 보는데 저는 수학 시간이 제일 재밌었어요. 어떤 경우에서든 문제를 풀고 나면 깔끔하게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런 성향은 제 성격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전 맞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틀렸다,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편이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는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강한 성격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죠. 저걸 도대체 누가 데려가겠어? 저렇게 기세고 지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애를. 꽁하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해도 좀 예쁘게 할 수 없어? 네가 이러니까 아빠 없이 커서 그렇다는 말을 하지. 누가 그래요? 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꼭 뒤에서는. 아휴, 내가 너 때문에 10년은 더 빨리 늙는 것 같다 이거사. 저는 어머니의 잔소리도 집신도 짝이 있다고 어딘가에는 있겠지 하며 별 생각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저를 데려갈 누구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남편은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알고 지내온 친구였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부잣집 아들이었죠. 어른들이 늘 그 집에 대해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을 봤는데 당시에는 뭐하러 저렇게 남의 집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나 싶었어요. 지금에야 왜 사람들이 수군거렸는지 이해가 되지만요. 남편과 저는 앙숙 사이였어요. 정말 부단히도 많이 싸웠죠. 대학 진학을 이후로 연락이 끊어진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은 8년이 지난 동창이었습니다. 정말 변한 것 하나 없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저더러 성격이 좀 죽은 것 같다고 놀라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과 학부모를 상대하다 보니 좀 많이 유해진 부분이 있기는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티격태격하는 사이가 되었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결혼이라는 것에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꼭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도 서로 좋잖아. 이대로 지내면 되잖아. 나쁜 거야 없지. 지금 우리 사이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는 어쩔 건데? 나는 그냥 지금이 좋아. 아이가 꼭 있어야 돼? 그냥 우리 둘만 이렇게 지내면 되잖아.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해서 셋은 낳고 싶었던 저는 이런 남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왜 결혼을 싫어하느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남편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싫다. 결혼은 단순히 제도의 하나일 뿐이다.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 등등의 반응만 보일 뿐이었죠. 그냥 헤어지자, 우리.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헤어지자니. 너무 뜬금없잖아. 나는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셋은 낳아서 키우고 싶어. 그리고 이런 내 생각이 바뀔 리는 없을 거야. 너도 네 생각을 바꾸지 않을 생각이라면 서로를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맞지. 남편은 제 말에 한참을 침묵하고 있더니 솔직하게 해줄 말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쉽게 입을 열지는 않더군요. 그러다 무슨 큰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비장한 얼굴로 처음 꺼낸 말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답니다.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줄 자신이 없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군 태어날 때부터 완벽해? 그리고 좋은 남편의 기준이 뭔데? 좋은 아빠라는 게 무슨 자격증이야? 누가 그걸 판단하는데 지금 그런 이유로 결혼이고 아이고 다 포기한다고? 그런 이유라니.
우리 집이 어떤 곳인지 동네 소문 자자한데 몰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남편은 어린 시절 한 번쯤 들어봤을 것 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소문이야 많았겠죠. 워낙 유명한 집이니까요. 하지만 한 번도 관심 있게 듣질 않아서 저는 당연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저는 소문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아야 한다면 직접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은 앓는 소리를 내며 힘겹게 이야기를 꺼냈죠.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형편없는 작자인지 알고 있느냐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술만 마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돌변하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끔찍함에 대해서 말이죠. 평소에는 그렇게 인자하고 다정한 아버지지만 술만 마셨다 하면 집안의 물건들을 다 내던지는 것은 물론이고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사람에게는 그가 누구든지 주먹을 휘두르셨다는 말이죠. 예고도 없어. 눈에서 불이 뿜어나오는 것 같아. 막무가내야. 말리면 누구든지 상관없어. 나도 많이 맞고 다녔는데 기억 안 나? 나 여름에 종종 긴팔 입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교복이 덜 말랐다고 하면서 몇 번은 긴팔을 입었던 기억이 났어요. 한여름에 무슨 긴팔이냐고 놀리기도 했는데 속사정을 알고 나니 뜨끔하더군요. 저는 신고를 했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허탈한 미소를 보이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했어요. 우선 어머니께서 바라지 않으셨으며 당시 그 지방에서 알아주는 유지라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왜 술을 안 마시는 줄 알아?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야. 혹시나 그놈의 유전자가 내 몸속에도 있어서 나도 그런 인간이 될까봐. 그래서 술도 싫고 아이를 낳고 싶지도 않아. 그게 무서워서 결혼을 피한다고? 내가 그렇게 되도록 보고만 있을까봐?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절대로. 남편은 확신에 찬 저의 목소리에 조금은 위로가 된 것인지 생각을 좀 더 해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가장 묻고 싶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걱정이야. 제 질문에 잠깐 당황한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어요.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거지 비슷한 건 또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남편은 턱을 긁으면서 연락이 끊어진 지 10년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수능이 끝나고 더 이상은 시아버지를 견디지 못한 남편은 망설이는 시어머니를 끌고 야반도주를 감행했다고 해요. 저는 저보다 공부도 잘한 남편이 왜 지방대를 갔나 했더니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초반에는 찾으러 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대로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죠. 남편에게는 2살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고등학생 때 시아버지에게 반항을 했다가 머리가 깎이고는 집에서 쫓겨났는데 야반도주 이후 누나와도 연락이 닿아서 새 식구가 따로 살아왔다고 했답니다. 고생했겠다. 그럼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네.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니까 우리를 찾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지도. 그리고 불어 먼저 찾아보고 싶지 않아서. 저는 남편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날 우리의 대화는 그걸로 끝이 났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님의 유전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남편이 그런 아버지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망설이는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럴 리 없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죠. 이렇게 나름의 고비를 넘기고 나니 또 다른 반대에 부딪혔어요. 저는 최근에 알았지만 저희 가족들은 남편의 가정사를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저 집구석이 어떤 곳인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유전자가 어디 가겠니? 너는 왜 하필 그런 집으로 왜 시집을 가겠다고 자꾸 고집을 부려? 영민이는 달라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유전자로 따지면 저도 남 말할 처지 아니죠. 네가 어때서? 내가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지? 설마 너 다 이야기한 거야? 당연하죠. 결혼할 사람한테 그럼 숨겨요? 제 말에 어머니께서는 망연자실한 얼굴을 하시고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호통이셨죠. 저는 어머니에게 몇 번이고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설득을 했어요. 처음에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시던 어머니도 딸내미 고집을 꺾지는 못하셨죠. 남편과 따로 몇 번의 자리를 만들어 이야기를 하시더니 나중에는 찬성하셨답니다. 그렇게 어려운 허락을 받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꼭 잡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고마워. 내가 해줄 말은 그것밖에 없다.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 제가 고맙죠. 이렇게 훌륭한 아들 제가 데리고 살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저희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에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죠. 결혼이 체질인 것인지 저는 결혼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안정감도 느껴지고요. 결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죠. 하지만 저의 그 다짐은 결혼한 지 2달 만에 깨지고 말았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을 시아버지께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오후에 시작하는 학원의 특성상 오전에는 시간이 비는데 그날따라 학원에 일이 있어서 일찍 출근했죠. 시험기간이라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나이가 있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멋지게 정장을 차려입고는 중절모까지 눌러쓰고 들어오셨어요. 학부모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있어 보였고 아이들의 조부모라고 하기에는 뭔가 학원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었죠. 네, 어서 오세요. 수학학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가 영민이 처냐? 학원이 꽤나 크구나. 대뜸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학원을 둘러보시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했답니다. 그리고 단번에 눈치챌 수 있었죠. 눈앞에 이 사람이 시아버지라는 사실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누구시냐고 물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피식 웃으시면서 남편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고 하시더니 자신이 시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확신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나니 손이 떨리더군요. 남편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고 가족들이 야반도주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우선 상담실로 시아버님을 모시고는 녹차를 내려드렸어요. 한무금하신 시아버님은 못마땅한 얼굴을 하시고는 컵을 한쪽으로 밀어버리셨죠. 저는 차분히 시아버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흥분하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내 허락도 없이 결혼을 했더구나. 자식된 도리로 그런 중대사를 치르면서 인사드릴 생각은 안 하는 게냐? 영민이가 정신을 못 차리면 너라도 정신을 차렸어야지. 아주 쌍으로 똑같게. 아버님께서 살아계신 줄 알았으면 인사드렸을 텐데요. 연락 없이 지내신 지 10년이 넘으셨잖아요. 그럼 찾아보기라도 하던가. 못된 것들. 가장 무서운 줄도 모르고. 으, 고생을 좀 하면 정신 차리고 기어들어올 줄 알았더니만. 시아버님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혀를 차며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왜 야반도주를 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마치 잠깐 외출을 하러 나갔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저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기 오신 이유에 대해 물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며느리 얼굴 보러 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고 말씀하셨죠.
제가 학원에 학부모 외에 외부인이 오고 가는 것을 싫어해서요. 연락 주셨으면 밖에서 따로 뵙고 인사드렸을 텐데 너무 갑작스럽네요. 그래서 지금 나를 탓하는 게냐? 감히 시아버지를? 탓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그보다는 앞으로는 미리 연락을 주시고 밖에서 뵙고 싶어서요. 학원에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엄연히 제가 일하는 곳이고 다른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을 보는 눈도 있으니까요. 아주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는 걸 보니 영민이 녀석 고생길이 훤하겠구나. 그런가요? 그이는 제 이런 점이 좋아서 결혼을 하자고 하던데요. 아버님을 안 닮았나 보네요. 시아버님은 자신의 말에 단 한 번도 그냥 네 하고 넘어가지 않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인상을 팍 쓰시며 노려보셨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거기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담담하게 웃으며 마주했죠. 물론 무서웠습니다. 남편의 말이 떠오르기도 했고 시아버님이 들고 있는 저 지팡이가 언제 저에게로 향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힘을 주고는 시아버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마. 내가 또 여기 오는 꼴이 보기 싫거든. 영민이 그놈한테 똑바로 전해. 이제 그만했으면 되었으니까 집에 들어오라고. 나도 이제 늙었다. 예전 같은 그런 짓은 이제 안 한다. 말은 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연락은 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아버지는 빤히 보시더니 명함 든 제 손을 옆으로 미시더니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답답하다는 듯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죠. 여기까지 온 시아버지 빈손으로 보낼 셈이냐? 집까지 가려면 차비라도 있어야 할 것 아냐? 여자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차비가 필요하셨으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내려가세요. 제가 택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일 없다.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차비나 다오. 차비가 얼마 나올 줄 알고 드려요.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택시 부르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들고 주소를 여쭤보자 시아버지께서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더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차분하게 어차피 그이에게 말을 전하려면 주소가 필요한데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서 겸사겸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기가 찬다는 얼굴을 하시더니 쿵쾅거리며 학원을 나가셨죠. 저는 재빨리 쫓아나갔습니다. 아버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셔야 찾아가더라도 찾아가죠. 영민이 녀석이 알겠지? 지 애비 사는 것도 모를 것 같으냐? 그이는 아버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던데요. 그러지 말고 주소 알려주세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잔뜩 주시더군요. 하지만 건물에 있는 다른 가게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내다보고 있어서 차마 화를 못 내시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명함이나 다시 달라고 하시더니 제 손에서 낚아채듯 가져가셨죠.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리셨답니다. 저는 퇴근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차마 시어머니께는 아직 연락을 못 드렸다고 했죠. 남편은 멍한 얼굴로 어떻게 제가 있는 곳을 알고 찾아갔냐고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저 역시도 그 부분이 궁금했지만 결혼식에 참석하신 분들 중 한 분이 아버님께 연락을 한 건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찾아왔다는 말은 생각 이상으로 남편에게 충격이었어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죠. 남편에게 괜찮았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더 큰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곳을 알 정도라면 분명 시어머니께서 계시는 곳도 금방 찾으실 것 같았죠. 혹시 만나볼 생각은 있어? 연락 오시면.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머니께 찾아가서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지 여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불안하고 걱정되면 여보, 두 분 이혼을 시키자.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 받아내면 되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건데. 남편은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연락이 오면 혼자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잠시 정리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행동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온 시아버지께서는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요구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저와 따로 이야기를 하셔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두 사람은 지금 당장 만날 수 없다고 대답했죠. 내 자식이고 내 마누라를 만나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냐?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잖아. 아버님,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과를 하셔야죠. 그이한테도 어머님한테도요. 과거에 하셨던 행동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생각 안 하세요? 사과? 왜? 내가 그것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으랴? 교육을 좀 시키다 보면 과격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집을 나간 것들을 뭘 잘했다고? 아버님, 교육이라뇨.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어떻게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버님? 정말 두 사람에게 미안한 감정이 전혀 없으시군요. 시아버지는 제 말에 더 화가 나신 건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듣고 있는데 제 귀를 당장이라도 씻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렇게 혼자서 온갖 소리를 다 지르신 시아버지는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혹시나 시어머니를 찾아가면 어떻게 하나 싶어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우선 이야기를 드렸다고 하면서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바로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자고 했어요. 방금 전화로 겪은 아버님의 반응으로 봐서는 당장이라도 집으로 찾아오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심장이 벌렁거렸죠. 저는 우선 수업을 다른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미친 듯이 시어머니께서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이 너무 불안했죠. 1시간을 꼬박 운전해서 도착한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집안에는 언제 온 건지 시아버지께서 난닝구 바람으로 소파에 떡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 왔어? 왔으면 말하지 않고.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잘 돌아가는 집구석이다. 시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너는 너희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저는 시아버지의 말은 무시하고 시어머니께 다가가 손에 들고 계시는 옷더미를 빼앗았습니다. 딱 봐도 시아버지의 옷이었어요.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와 똑같은 옷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세탁기에 넣으려고 했다고 하셨지만 손빨래를 하실 작정이었다는 것쯤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주방으로 모셨어요.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버님이 왜 여기 계시고요? 그이가 말 안 했어요? 문은 왜 열어주신 거예요? 말했지.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너희 시아버지가 불쌍하잖아. 우리 그렇게 나가고 사업도 말아먹었는지 센터를 전전하면서 지냈다는데 영감 나이도 있는데 저렇게 어떻게 두니? 어머니, 그 말씀을 다 믿으세요? 아버님이 또 어떻게 나오실 줄 알고 그러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와서는 다시는 예전처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속에서 천불이 터졌죠. 저는 남편이 알면 어떤 심정일지 생각해 보셨냐고 이건 아니라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나이 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전처럼 당하고 있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듯이 세탁실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남편과 형님께 우선 문자로 상황에 대해 알렸죠. 가까이 있던 형님이 먼저 오셨어요. 형님은 다짜고짜 시아버지께 다가가더니 보고 계시던 TV를 꺼버렸죠. 니녀는 어떻게 된 게 아직도 버르장머리가 없어? 어디 아버지가 TV 보는데 건방지게. 아버지야말로 무슨 배짱으로 여기로 오셨어요? 어머니 한평생 그렇게 괴롭히셨으면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어떻게 여기 오실 생각을 할 수가 있으세요? 내가 괴롭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교육이었어. 사람 구실 못하는 것들 내가 사람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도망치려니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교육? 그게 교육이었다고요? 형님은 당장이라도 시아버지께 달려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형님의 팔을 붙들고 이성을 놓으시면 안 된다고 외쳤지만 형님은 소리를 지르며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외치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죠. 안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놀란 얼굴로 나오셔서는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고 소리를 높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를 내신 덕분인지 형님께서도 움찔거리시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셨어요. 너는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그래도 너 낳아주신 아버지야. 엄마, 우리한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너희 아버지도 이제 늙었어. 예전 일은 그만 묻어둬라. 괜히 소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계속 거기 서서 소리나 지를 거면 집에 가. 형님은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시어머니를 애타게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어깨를 으쓱하시며 다시 TV를 틀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리를 잡으셨죠. 저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를 받아주시는 시어머니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과거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는 시아버지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흥분을 겨우 가라앉힌 형님과 함께 시댁을 나설 수밖에 없었죠. 밖으로 나오니 남편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성이고 있더군요. 저는 말없이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는 동안 남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 저렇게 입만 다물고 있는 남편이 답답하면서도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에게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곳에서 함께 도망쳐 나왔는데 시어머니께서 결국은 원인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시아버지를 집에 들이셨으니 그 속이 오죽할까 싶기도 했죠.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가 끝이 날 때까지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저희는 차에서 내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지. 우리가 도망쳐서 지금이 될 때까지 가슴 졸이고 힘들었던 그 모든 기억을 다 덮어버릴 수 있으신 건지. 나는 아직도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리는데 어머니는 왜 저렇게 의연하신 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여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머니께서 저렇게 나오시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는 남편을 토닥이며 앞으로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고 말했어요. 남편 역시도 제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시댁에 영상통화를 걸어 시어머니께서 괜찮으신지 확인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예전 버릇이 나오신다 싶으면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말리셔도 신고할 생각이었죠. 시아버님께도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만약에 이번에도 어머님께 손 올리시면 저 가만히 안 있어요.
저는 그이나 형님과 달라요. 아버님께 달려드는 그런 행동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진심이에요. 지금 그 말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할 말이냐? 어디서 그런 말을 입에 올려? 아버님께라면 12번도 더 말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곳에 오셨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저의 의미심장한 말에 잠시 흠칫하시는 듯 했지만 아마도 제가 알아봤자 뭘 알까 싶으셨는지 코드숨만 치셨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시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귓등으로 듣고 계셨죠. 저는 진심이었는데 말이죠. 정말 저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께 손이라도 올리시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일을 저지를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정말 개과천선이라도 하신 듯 얌전히 지내셨어요. 하루 종일 TV로 야구를 보시면서 제대로 못한다고 욕을 하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걱정스러운 점이 없었죠. 그렇다고 계속 집에만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친구를 사귄다고 근처 기원을 다니시기도 하셨고 운동한다고 하시면서 동네 공원도 그렇게 걸어 다니시더군요. 남편은 자신이 아는 아버지가 아니란 말을 자주 했어요. 자신의 기억 속 아버지는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이죠. 매번 사람들을 집에 잔뜩 데리고 와서는 늦은 시간까지 술판을 벌이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지 놀랍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만큼이나 걱정이 많으신 형님께서도 시아버지께서 술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소란도 없이 뻗어서 주무시는 것이 신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댁 식구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시아버지께서 너무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감탄 아닌 감탄을 하실 정도였답니다. 그런 날들이 한 달이 되고 2달로 접어들기 시작하자 남편은 정말 시아버지께서 달라지기로 결심하신 것일까 하는 기대감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시험이 모두 끝나서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루 쉬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시작되면 성격상 온 에너지를 거기에다 다 쏟다 보니 시험이 끝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것이 평소 루틴이었죠. 전날 회식까지 거하게 한 저는 피곤해 죽을 것만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시댁에 한번 가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렸지만 무엇보다도 그저께부터 시어머니께서 전화는 받지도 않으시고 문자만 보내시는 것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원래 더듬거리면서 자판 쓰는 것이 귀찮다고 문자는 하지도 않으시던 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더 걱정이 되었죠. 다른 때 같으면 형님께서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최근 형님께서 맹장이 터지시는 바람에 급하게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시댁을 들여다볼 사람이 없었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자 제 마음이 괜히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죠. 시댁으로 향하는 길이 평소보다는 더 멀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뻥뻥 뚫려 있어야 할 길에 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평소 1시간이면 갈 거리를 2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시댁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멀리서도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시댁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 못하고 무슨 행사가 있나 아니면 사고라도 났나 고개만 갸웃거렸어요. 근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는데 평소 시어머니와 언니 동생 부르는 사이에 할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손을 급하게 흔드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주차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할머니께 뛰어갔죠. 이모님, 무슨 일이에요? 동네에 무슨 일 생겼어요? 아이고, 당연히 큰일이지. 어서 들어가 봐. 저러다 언니 죽겠어. 할머니의 외침에 저는 우려했던 일이 정말 벌어졌구나 싶었어요. 다급하게 사람들을 해치고 집 앞에 섰습니다. 실내에서는 진짜 누구 하나 죽어나가는 것처럼 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빨리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외치며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어떤 주민 한 분이 부르기는 했는데 길에 사고가 나서 늦어진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은 온통 술 냄새로 진동을 했고 여기저기 깨진 파편들로 엉망진창이었어요. 군데군데 핏자국이 보이는 것이 소름이 돋았죠.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목소리와 시아버지의 괴성이 흘러나왔죠. 저는 닫힌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손찌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때리셨는지 시아버지의 손바닥은 보는 사람이 얼얼할 정도로 붉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여기저기 터져 있었죠.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시댁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온몸을 던져가며 시아버지를 밀쳤습니다. 술에 취하셨는지 너무나도 손쉽게 넘어지시더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부르며 제가 누군지 알겠느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손을 덜덜 떠시며 제 팔에 아프게 매달리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니년, 어디로 가려고? 내가 또 가게 둘 것 같아? 혀 꼬부라지는 소리로 팔을 휘젓던 시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잡힌 팔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중심을 잡지 못하시고 다시금 쓰러지셨죠. 저는 시어머니를 밖으로 모시고는 이번 일만큼은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나오시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와중에도 제 손을 잡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못 본 척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 기운으로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시아버지는 헛발질을 하며 몸을 일으키고 계셨죠. 입에서는 연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눈을 부릅뜨고는 이를 가며 제게 말씀하셨죠. 니년이 건방지게 시열은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럼 그쪽은? 자기 마누라를 짐승보다 못하게 다룬 그쪽은 어디 제정신이고? 뭐 그쪽? 이년이 정신이 나갔나? 시아버지께서는 제 뺨이라도 한 대 올릴 기세로 팔을 들어올리셨지만 제가 좀 더 빨랐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양팔을 세게 붙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생각 이상의 힘에 몸을 비틀며 발버둥 치셨지만 저는 온 힘을 다해 꽉 붙들었죠.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드셨는지 시아버지께서는 당장 놓지 않으면 큰 코 다칠 것이라며 저에게 윽박 지르셨어요. 저는 조용히 그런 시아버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에게 당하신 만큼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똑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제가 말없이 노려만 보고 있자 시아버지께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주변의 눈치를 보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의 귓가에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이 쓰레기야. 어디 어머니 몸에 손을 대. 내가 경고했지? 어머니 몸에 손 올리면 그때는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네가 뭐라고 나한테 그따위 말이나 하고. 네가 뭔데?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는 게 좋을 거야, 당신. 당신 같은 쓰레기 처분하는 건 나한테 정말 아무 일도 아니니까. 저는 시아버지의 눈앞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명함을 유심히 보던 시아버지의 안색이 확연하게 나빠졌죠. 시아버지께서는 명함과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이든 하고 싶으셨던 것 같지만 무음 처리된 TV처럼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시아버지께서는 생각조차 못하셨겠죠. 당신이 목숨 걸고 피해 다니기 위해 선택한 곳이
오히려 호랑이 굴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공포로 가득한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껏 비웃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남편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기억도 못할 만큼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친정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줄곧 돌아가셨다고만 생각했었죠. 어머니도 친척들도 다들 친정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친정아버지께서는 멀쩡하게 살아계신 것은 물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셨더라고요. 저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정아버지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절대 찾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저는 만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와 왜 헤어져야만 했는지 궁금한 것 투성이었죠. 그래서 친정아버지에 대해 숨기기 바빴던 어머니를 한때 원망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의 실체를 알고 나니 왜 어머니께서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셨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친정아버지께서는 꽤나 규모 있는 대부업체를 경영하고 계셨어요. 쉽게 말하자면 사채업자였단 셈이죠. 친정아버지를 처음 찾은 날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3살 때 보고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대로 컸구나. 엄마를 많이 닮았다. 이렇게 주변에 계셨으면서 저를 보러 오신 적 없으세요? 한 번도? 너희 어머니한테 보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보고 싶어도 참았지. 그래도 언제는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고 상상만 했는데. 정말 예쁘게 컸구나. 친정아버지께서는 아련한 눈빛으로 저를 한참 동안 보고만 계셨어요. 그리고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혹시 위험한 일에 직면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자신을 찾아달라며 명함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시아버지 앞에 보여드린 거죠. 시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돈을 잔뜩 끌어쓰고는 숨을 곳을 찾아 여기까지 온 상황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상황을 의심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입고 오신 옷이 꽤나 가격대가 있는 것 치고는 낡은 것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꼭 도망자처럼 신발도 특히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친정아버지께 조회를 의뢰했는데 딱 걸린 것이었죠. 친정아버지로부터 얻은 정보는 정말이지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도망간 이후 시아버지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여자들을 집으로 불려들이셨어요. 그렇게 흥청망청 여자들에게 돈을 쓰고 술에 절여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업체는 기울기 시작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기둥뿌리가 뽑혀나가는 줄도 모르고 사채를 끌어쓰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야 했죠. 시어머니께 하셨던 말들 중 사실도 있기는 하더군요. 정말 사업이 망하고 난 뒤에는 센터를 돌아다니셨더라고요. 다만 그 상황에서도 꾸준히 사채를 여기저기 끌어썼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리고 그 사채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바로 친정아버지의 회사였고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찾는 사람이 제 시아버지란 소리에 다른 회사의 빚까지 모두 받아왔다고 알려주셨죠. 아주 야무지게 빌리고 도망치셨던데 제 전화 한 통이면 친정아버지께서 득달같이 사람 보내시겠죠. 설마 어머님이나 그이가 돈을 갚아줄 것이라고 기대는 하진 마. 우리 아버지께 무조건 당신한테 받아내라고 할 테니까. 돈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제발 그 사람한테만큼은 제발 내가 이렇게 비마. 잘못했다.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할 테니까 제발. 두고 보죠. 방금 하신 말은 지키셔야 할 거예요. 밖에서 경찰차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두 팔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경찰이 들어오기 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입구로 나갔죠. 경찰은 아수라장이 된 집 안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어떤 상황인지 짐작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초지종을 말하고는 안방에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시아버지가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소할 생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엉망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으셨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는 곧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병원 수속이 끝나고 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은 눈물을 터뜨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셔도 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그래서 괜찮다고요? 이게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내 자식들 아버지다. 어떻게 모른 척하고 살아. 남편은 시어머니를 붙들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애원하며 말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병실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촌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루라도 빨리 접수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시아버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빚이 전부였기 때문에 위자료도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말하며 딱 하나 이혼 이후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만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죠. 물론 제가 누군지 알았으니 시아버지께서 우리들 눈앞에 나타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니 법적인 장치를 부탁했답니다. 사촌오빠는 어떻게 아직까지 함께 살고 계셨냐고 말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반응이었겠죠. 시아버지는 제가 보낸 변호사란 소리에 군말 없이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더군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 앞에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었죠.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 상태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했답니다. 갈비뼈는 3대나 부러져 있었고 복부와 엉덩이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죠. 병원에서도 이 정도 상처가 남기 위해서는 보통 힘으로 가격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분노할 정도였죠.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나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답니다. 사돈 어른이 아주 쓰레기였구나. 그런 주제에 감히 내 돈을 빌렸으면서 갚지도 않고 튀어? 감히? 어떻게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요. 부디 저희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는 다른 것은 바라는 것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림자도 못 보게 해줄 테니. 그나저나 안사돈은 괜찮으신 게냐?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쉽게 회복되기 힘드실 텐데. 내가 아는 의사 붙여줄 테니까 거기 가서 치료받아. 저는 친정아버지의 배려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회복이 그 어떤 상황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죠. 병실에 누워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는 마음이 참 많이도 무거웠습니다. 제가 하루만 빨리 시댁을 찾았더라면 이렇게 온몸에 상처가 남지는 않으셨을 텐데. 저를 찾아온 시아버지를 그때 바로 내쳤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후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만큼이나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 있는 것도 마음이 아팠죠. 시어머니께서는 어깨 위로 팔을 못 들어 올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방 회복하셨어요. 어깨를 심하게 다치셔서 어쩌면 완쾌되기는 힘들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속상한 것은 시어머니께서 아직도 시아버지 걱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더니
어떻게 그걸 받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차마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저 시어머니께서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좀처럼 서류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요지부동이셨죠. 아이들 아버지인데 그렇게 둘 수는 없다. 시어머니께서는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반복하시면서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셨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생각에 시어머니를 붙들고 서류 작성을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아버님은 잊으세요. 그냥 여기 서명만 하시면 다 끝날 일이에요. 언제까지 자식들 위한다는 말로 참고 사실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이런 모습이 형님한테도 그이한테도 얼마나 상처가 되실지 제발 두 사람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니랑 그이가 도망친 이후로 이 여자 저 여자 집에 들여서 아주 한바탕 제대로 노셨던 분이세요. 한 번도 어머님 생각하면서 반성하신 적도 없다고요. 이번에 찾아온 것도 사채빚에 쫓겨서 어떻게 해결이나 해볼까 싶어서 찾아온 거고요. 그러니까 미련 버리시고 여기 사인해 주세요. 법정에 제출하게. 우유부단한 어머니에게 결국 저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을 받으신 듯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결정을 하실 동안 가만히 곁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죠. 어머니께서는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셨어요. 하루가 이틀이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만 흘렀죠. 남편도 이제는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시아버지께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오셔서는 서류를 보자고 말씀하셨죠. 남편은 반색하며 서류를 시어머니께 내밀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앉아서 한참을 서류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미 서명이 된 시아버지의 이름을 몇 번이나 쓰다듬고는 제게 펜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펜을 쥐어드리고는 가만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펜을 쥐고도 몇 번이나 망설이시더니 결국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이름을 쓰기 시작하셨죠. 내가 너무 늦었다. 아무리 개차반인 인간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사람한테 나도 내 자식도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렇지. 사채라니. 그 무서운 걸 쓰고도 겁이 나는데 그걸 자식들이 노력하며 번 돈으로 채우려고 했다니. 사람이 얼마나 더 바닥이려고.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 곁에는 그이도 저도 형님도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이혼 합의서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셨답니다. 저는 다음날 날이 밝기 무섭게 이혼 합의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정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난 시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가는 길이라고 말이죠.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약속을 어겼다고 저를 향해 퍼붓는 악담이 선명하게 들리더군요. 친정아버지께서 뭐라고 한마디 하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친정아버지께서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과 함께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그 뒤로 시아버지가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기도 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 어디론가 끌려가서 막노동을 하시든 아니면 원양어선을 탔던 어떤 상황에 닥치셨든 그것은 모두 시아버지의 업보일 테니까요. 제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친정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두 번 다시 시아버지의 얼굴을 우리 가족들이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랍니다. 어쩌면 이 사연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딱 하나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러니 지금 자신의 상황은 다 시아버지가 자초한 일이란 것 하나만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요.